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핵 전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최근 보름간 탄도미사일 훈련 장면을 전격 공개하면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크림대교 폭발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한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뒤 국경 없는 전역에서 악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은 전북 무주 단독주택 가스 중독 추정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연통에 문제가 생겨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부채를 진 38만 가구는 집까지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는 69조 원에 달해 추가 금리 인상이고 부실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없다면서 강대강 대치를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름 동안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무력 도발의 의도도 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최근 보름간 탄도미사일 훈련 장면을 전격 공개하면서 핵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훈련을 직접 지도하면서 핵 전투력 강화를 강조했고 대화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 장면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저수지에서 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비롯해 최근 보름간 7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한꺼번에 공개한 것입니다. 훈련을 직접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 전투력이 신속 정확한 작전 역량을 견지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화 대신 핵 전투력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란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무기 고도화로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제압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부가 남쪽을 명확하게 겨냥해서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장소에서 중요 대상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저희들이 엄중하게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미사일 발사 현장에 처음으로 동행한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 위원장의 핵무력 증강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체제 결속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 밖에 전투기를 150여 대나 동원해 공중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면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눈에 띕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바다가 아닌 저수지에서 쏘거나 화성 12형으로 추정됐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과거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은 이 SLBM의 발사 장소를 서북부 수중 발사장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평안북도 태천의 한 저수지로 추정되는데 바다가 아닌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월 25일 새벽 우리나라 서북부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전술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술핵 탑재를 언급하면서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군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을 정도로 북한은 뜻밖의 장소에서 SLBM을 발사했습니다.
장소를 바꿔가며 중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쏘거나 기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요격이나 선제 타격을 피하기 위해 SLBM도 발사 장소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발사 지점을 다변화함으로써 군은 정보당국을 기만해서 충격 효과를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표적을 명중하는 것까지 보여줌으로써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난 4일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과거와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 화성 12형으로 추정됐지만 과거에 비해 탄두가 짧고 뭉툭해졌으며 보조 엔진 없이 주 엔진만으로 4,50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로 미뤄 화성 12형과는 다른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최근 며칠 사이 다양한 미사일과 발사 장소를 과시한 북한은 이번 훈련에서 핵탄두 운용과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렇게 전해드린 대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의 수위는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들과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이 무력 도발, 무력 시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참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적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고 네. 그 안에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야겠죠. 그러니까 예. 큰 틀에서 북한이 뭐 이 7차례, 10일 만에 7차례 총 12발의 미사일을 핵질주를 한 것은 네. 또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한미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도 우리가 억제 능력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북한이 여태까지 개발한 미사일들을 제대로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계속해서 이제 나온 직접 가서 봤다라는 것은 역시 이번 쌍십절이라고 불리는 노동당 창건 77주년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정치 네. 행사이고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의 업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상황이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이런 군사적 능력이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에도 보면은 한미가 또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훈련을 했음에도 거기에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개발한 다양한 종류의 전술 핵무기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북한 내부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뭐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뭐 미국이라든가 남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행태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봐왔고요. 네.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지고 그해 12월에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력 갱생을 통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 책통을 분쇄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대화도 미국이 북한한테 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다. 그 입장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유일 수령 체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정책이 바뀌려면 그 안에서 노선 투쟁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까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던 그 입장은 기본적인 입장이 맞는데요. 그 안에서 북한이 과연 그럼 무엇을 원할 것인가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특히 올해 들어서 보여준 이 전술핵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 괌까지를 겨냥해서 실제 타격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준 게 맞습니다. 이 정도의 미사일 수준이면 그렇다면은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종의 핵談判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7차 실험까지 가서 일종의 방점을 찍고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좀 북한에게도 익숙한 이른바 이제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끝까지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국면을 전환할지는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무력 도발 양상을 보면은 뭐 미사일도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지금 발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뭐 장소라든가
뭐 방식이라든가 뭐 시간대도 굉장히 좀 변칙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 다른 장소였고 다 다른 시간대였고 시간대는 보면은 새벽도 있고 밤에도 있고 낮 시간대도 있고 아침 시간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양한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다 미사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전에서 자신들이 실전을 상정해 놓고 이거는 일종의 작전 계획 하에 훈련을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전장이 시작이 되면은 꼭 뭐 낮에만 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실전 능력을 확인했다라는 것이고요. 역으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만큼 막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특히 다양한 장소에서 쏜다라는 것은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네. 북한이 한 200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일종의 기만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 군데서 움직이다가 그중에 일부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런 능력을 보여준 것은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한미일까지 포함해서 갖고 있는 능력으로 억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보여줬고요. 또 이번에 그 발표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방금 보도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저수지에서 발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네. 화성 12형 개량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것은 북한 내부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이 뭐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이해서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 이것은 김정은의 업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5일간 계속 이렇게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거나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하면서도 주로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노동신문에 뭐 김정은의 모습이 나오진 않다가 이제 오늘 한꺼번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사진들이. 사실 주민들을 위한 내부 결성령이라면 노동신문에 미리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은 5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사일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부로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히 항공모함 전단이 영해까지 들어와서 한미 또 일까지 훈련을 한다는 것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거기에 대응 훈련을 하고 전주민 동원령을 내리죠. 그 정도로 이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뭐 큰 이유 중에 하나 두 가지가 정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5월부터는 당연히 코로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굉장히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평양 당국이 미사일을 쏘는데 이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서 쏘는 걸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 수준으로 그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도 내부 확인을 안 한 거고, 그 이번에 다 몰아서 얘기한 것은 사실은 지난 9월 9일 이제 구구절이라고 불리는 그 건국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당 창건일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계획하에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좀 극대화하려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간은 침묵을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북한이 항공모함 전단을 그 동원한 그런 훈련이 있으면은 주요 지휘부,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은폐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네. 김정일 시기에는 F-22 미국의 그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뜨기만 했어도 평양에서 뭐라든지 어디든지 은폐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뭐 나타난 걸 보면 지금 7일간의 모든 현지 지도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예. 하니까 또 그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핵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7일을 다 했는지는 뭐 사진으로밖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네.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SLBM 발사 부분이요. 바다에서 이제 발사를 하지 않고 이제 저수지에서 발사한 건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이게 처음 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역시 이 한미 이 억제 전략으로 미리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뭐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원칙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SLBM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수지에서. 예.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수지에 잠수함을 갖다 놓고 뭐, 발사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닙니다. S가 이제 바로 그 잠수함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냥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인데요. 네. 사실 군사 기술적으로는 정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 은폐성이거든요. 은폐성으로 그 타격 목표 가까이, 그러니까 바다로 해갖고 와서 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탐지 식별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SLBM에 결정적으로 핵탄두를 실었을 때는 그것이 핵무기의 종결자라고 불릴 만큼 그건 아주 굉장히 막강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동형 발사대나 뭐 그것도 충분히 은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태여 그렇게 저수지까지 들어갈 수 있어 쏠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지도 그렇고 지난번에 철도 위에서도 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철도 위에 쏜 것도 70년대 소련이 개발을 하다가 뭐 효용성이 없다고 포기한 건데 그렇게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한미는 그만큼 자산을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막기가 좀 더 까다로워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이했던 점은 뭐 지난 8일에 북한 공군 훈련을 이제 대규모로 진행을 했는데 전투기 150여 대가 동원됐다고 하죠.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북한의 전투기 자체가 한 수백 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150여 대를 동원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이례적이고 예. 150대 중에 대부분이 훈련기다라는 훈련기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안에 전투기도 있었겠죠. 폭격기 도 있었고 수호이 25나 미그 21 같은 건데 이게 굉장히 다 노후화된 기종입니다. 예. 그래서 공중의 제공권은 한미가 확실히 갖고 있죠. 그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주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제공권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맞고 이 군사적인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항공기가 떠봤자 한국이 갖고 있는 F-35 스텔스기를 당하지를 못하거든요.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일부 그 답은 나왔습니다.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그것을 참관을 했고 또 지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그 전투기 조종사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대내용이다. 예. 그러니까 가진 자신들의 공군력이 비록 약하긴 하지만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사기가 떨어진 공군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주는 방법 또 북한 주민들이 보면 자신들 저런 비행기도 있구나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약간 그런 그 어떤 자신감 그런 걸 고취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단계적으로 뭐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그 관측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뭐 ICBM 발사가 될지 아니면은 7차 핵실험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북한이 이것을 상당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번에도 보면 발표할 때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9월 달에 논의를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10월 12일 바로 전에 끝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 6일 후면은 중국에서 20차 당대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기 전에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하고 그리고 당분간 아마 소강 상태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게 얼마만큼 갈지는 북한 내부 사정과 또 국제 정세를 좀 봐야긴 해야겠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핵 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일종의 방점을 찍고 그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이벤트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군사적으로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개발하고 쏘고 있는 전술핵이라는 것이 핵을 소형화해야 되는데 뭐 북한이 사실은 3차 핵실험 때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같은 그런 미사일에 적정한 그런 핵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지는 좀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핵실험의 필요성은 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7차 핵실험을 북한이 강행할 경우에는 9.19 이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이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뭐 이 찬반 의견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뭐 이거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9.19 군사 합의의 핵심은 5개 조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1조에 명백하게 이 모든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의 충돌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번에 특히 보여준 전술핵은 명백하게 한국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것이죠. 네. 그럼 이것은 이것보다 더 큰 적대 행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미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가 되고 파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외에도 아주 노골적으로 2번 정도 북한이 해안포도 쐈고 GP에 총격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직은 한국이나 북한이나 둘 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한다라는 선언은 안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저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9.19 군사합의가 북한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9.19 군사합의에 지금같이 대남 공세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무효화 선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불리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일단은 그 DMZ 인근에 대한 정찰 같은 경우에 정찰 능력이 한국이 훨씬 더 우세하지 않습니까? 정찰 감시 비행을 그렇죠. 금지한 부분. 예, 5km나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건 한국한테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9.19 군사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그것이 아주 노골적인 그 남한에 대한 적대행위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기까지도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불어서 이것은 하나의 뭔가 북한한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전략적 소통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한테 유일한 9.19 군사합의도 무효화를 하겠다. 물론 그게 북한의 행동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건지는 좀 의문시가 되지만 이제 그런 식의 억제는 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안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전임 정부와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친일 국방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 퍼주기 외교의 결과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여기저기 문 걸어 잠그고 김정은만 쳐다보며 대북 굴종 외교를 펼쳐온 데 대한 참혹한 결과입니다. 민주당도 벼랑 끝 전술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커지는 군사적 긴장에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뿐인 해법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연합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맹비난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반도에 우길기가 다시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군사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약에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주장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라며 나 혼자 살기 위해 나라를 파는 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불법 리스크 장본인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은 국민께 친일 운운하기 전에 자당 대표에게 진실부터 추궁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연일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여야는 머리를 맞대긴커녕 서로를 향한 비방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안보 위기를 외치면서도 정작 안보 문제를 외면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연휴 동안 재정비를 마친 여야가 이번 주 2주차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당장 내일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벌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불거진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밀정 행각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비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청부에 따른 것은 아닌지 왕 수석이 직접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감사위원들 전원 출석까지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감사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으름장을 놓고 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이수석 출석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하명감사, 청부감사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되는 상황임에도 요구사항을 받으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초전을 마친 여야는 국감장에서도 거세게 맞붙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요청한 감사원에 대한 질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난 정권의 4대강 정책감사 등을 문제 삼으며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를 놓고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라는 여당과 찍어내기라는 야당의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발언을 첫 보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 국감에는 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6월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첫 국감을 치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법무부와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마약 범죄 수사를 시행령으로 되살려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시행령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는 데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는 여전히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한계도 여전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마약을 사들여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할 성실히 임해서 제 다하게 받겠습니다. 최근엔 SNS 채팅방을 이용한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잡히는 등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마약에 노출돼 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12,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늘었습니다. 일반 회사원과 학생도 증가했는데 만 19살 이하는 370여 명에 달합니다. 빠르게 퍼지는 마약 범죄에 검찰과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약 범죄가 임계점을 넘었다며 관련 기관과의 합동 수사를 지시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결국 검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원상복구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2개로 줄였지만 이후 법무부가 하위 시행령을 고쳐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 취지를 훼손한 꼼수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추후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마약 수사에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개인이 직접 SNS나 해외 직구로 소량의 마약을 사고 있는데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이나 소지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투약부터 소지, 판매까지 긴밀히 연결된 마약 범죄에 수사 당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금융부채를 진 38만 가구는 집까지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6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금리가 또 인상되는 만큼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때 낮은 금리를 노려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섰던 시민들은 금리 인상 소식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자만 7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려면 심적인 부담은 금액으로만 잘 안 되죠.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고
집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가구는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로 2020년 말 40만 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37만 가구보다 5천 가구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레 한국은행의 두 번째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계속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고위험 대출자들의 부실 위험은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집을 사거나 그러실 때 한 3%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그것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 이런 상황이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가정이 변화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압력과 추가 금리 상승으로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69조 원이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반등했는데요. 그 배경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비해서 0.8%포인트 상승했는데요.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추세,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9월 중순 34.4% 또 34.6%,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영국 또 미국, 캐나다 외교 순방 비속어 논란 때문에 31.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에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외교적인 비속어 논란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중도층이 봤을 때 그 정도는 국익을 위해서 듣고 지나가자. 그래서 중도층에서 좀 소폭 상승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지난주 북한 미사일 발사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 위기, 또 경제 지금 이제 고환율, 고물가, 또 고금리, 거기다가 이제 경상수지 적자로 금융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 이런 게 상당히 조금 반영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조금 소폭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국정감사 때 논란이 시작되면서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조금 소폭 올라가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차이가 약 한 14%포인트 민주당이 상당히 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요인을 역시 이제 복합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보는데요. 일단 바닥은 거의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외 순방, 빈손 외교 논란, 그리고 또 비속어 논란 해가지고 31.2%까지 떨어졌는데 0.8%포인트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략 갤럽 같은 경우는 24%까지 떨어졌으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바닥 정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확인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면전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막말 논란이 빚어지니까 이걸 MBC의 조작 보도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이 형사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국면 전환 효과를 좀 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각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0.8%포인트 소폭 반등한 것 같은데, 0.8%포인트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국정 수행 능력을 평가를 보면은 긍정이 32밖에 안 되고
부정평가가 65니까 부정평가가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유념해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49%까지 대선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의힘하고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크게 벌어졌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그대로 국민의힘에 덮어 씌워지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 문제 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여야가 정면 격돌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고 비대위 체제가 지금 정상 좀 가동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 국감하고 좀 더불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앞으로 여론조사의 지지율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최소한 그동안 계속 이 하향 추세를 보였던 지지율이 더 떨어지진 않고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뚜렷한 반등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소폭 반등은 했으니까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대로 양측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그런 양상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뭐 안보 이슈 같은 것이 이제 부각이 되면은 뭐 이 여권은 좀 유리한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 여당의 이제 내홍도 수습되는 국면에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국면 전환 효과가 좀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감사원 서면 조사 이슈가 이제 불거졌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를 해서 공개가 된 내용이었단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어느 쪽이 더 뭐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건가요? 양쪽 다 뭐 지지층 결집 효과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감사원의 실세, 그러니까 사무총장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기획수석, 이 두 사람의 문자가 노출됐다라는 것은 여권의 굉장한 악재죠. 네. 이 문자가 터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편파 감사, 정치 감사를 계속 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전 정권 때리기 차원에서 감사.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이 문자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문자가 터지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하명 감사다, 정치 감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자가 터졌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이 문자는 봐라.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서로 유착되어 있는 이른바 권권유착의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여권은 뭐 보도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감사원의 성격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과연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국가안보기획수석이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문자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유착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국감에서도 핫 이슈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저는 여권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전 정권의 문제에 대한 그 조사나 이러한 그 공세를 취하는 모습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요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자 파동이 좀 계속 그 여진이 이어져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번 주에 뭐 감사원 국정감사도 뭐 내일 예정돼 있고요. 계속 좀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여권에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 통보를 받았으면은 조용하게 감사원 질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답변을 했으면은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불거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게 쟁점화되면서 그동안 2020년 9월 22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되고 또 시신이 불태워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게 쟁점화되게 되면은 사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야당이 윤석열 정부 한 5개월 동안에 도대체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경제 위기가 왔는데 경제를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게 이 국정감사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거를 방어해야 되는 측면이 있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나 민주당에 불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문자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갑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협력 유착 관계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자료를 문자 내용에다가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고하라, 하명하라, 지시하거나 명령한 내용도 아니거든요. 단지 이런 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 통보했는데 이게 무슨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조금 더 진지하게 파볼 내용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감사원 조사를 받지 않느냐. 철선소동에서 정당하게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도 당연히 감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쟁점화되면 될수록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달리 해석할 분도 좀 많다는 건 아실 테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좀 친밀한 관계구나 이런 걸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감사원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과연 적법한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 통보하면서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불법 감사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는 뭐라고 반론하고 있냐면은 상시 공직 감찰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평범한 감사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일반 상식 공직 감찰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그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문자 내용을 보면 별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문자가 뭐에 대한 해명이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불법 감사다라고 한겨레가 보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오늘 또 보도 자료가 나갑니다. 무시간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평소에도 이 두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해왔다라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완전히 감정이 이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감사원장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원은 뭐 하는 기관이냐 하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거는 감사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니까 감사원의 중립성 그리고 또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루어지고요. 또 앞으로 민주당이 여러 가지 향후 행보를 예고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이 고발도 예고하고 있고 국정조사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고 또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또 감사원은 또 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주말 사이에 또 불거진 이슈가 있었죠. 정치권이 이른바 친일 국방 공방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해상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이거는 참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금 안보관, 그다음에 친일과 일본에 대한 인식, 그다음 미국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이 최우선이지만은 북한이 지금 핵 개발, 또 미사일 개발 이런 것에서 저희 대한민국 힘만으로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 거고 물론 우리가 일본과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보도도 나왔고 전문가 나와서 해설도 하셨지만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각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도중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조심을 하는데 이번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와서 한미 훈련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 당사자는 북한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런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훈련하는 거를 비판을 하면서 일본이 한반도에 우길을 가지고 꽂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폐쇄적인 안보관,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지 새로운 민주당 또 새로운 대선 후보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일본을 거론해가지고 이렇게 한반도 안보를 또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향 이게 조금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미일 합동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0월에 3국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 또 미국에서 반미 감정 가질 필요 없이 저는 일본과 한국 간의 어떠한 현실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기둥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오부치 일본 수상과 공동선언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한일 간의 미래관계를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정상회담이라든지 청소년 교류라든지 강요들 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일본과 현실적으로 어떻게 협력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더욱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간의 이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전 정권,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합의했던 3국 국방장관 사이에 합의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제 근거가 없습니까?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하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군사훈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수색 구조 작업에 협력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사일 경보 훈련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미사일 요격 훈련까지 같이 가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일본의 자위대가 일단 동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우기기 달고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 정서에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다 지금 선동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라는 판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야의 선동적인 언사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포함되는 저는 겁니까?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거는 친일 국방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선동이다, 축창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마약이다.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과연 한미일 군사훈련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선동적인 언사만 남발하지 말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익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왜 이게 마이너스냐? 당장 중국을 굉장히 중국을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핵화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방관하거나 또는 도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굉장히 강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북중러가 또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조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안보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입지가 축소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우려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여기에 지금 일본의 자위대가 훈련에 참여를 하거든요. 요격 훈련까지.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에 의해서 정식 군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선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지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논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친일 국방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그런 수준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북한의 이런 그 무력 도발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국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뭐 일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미 군사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넘어서는 것은 좀 과잉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환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역시 이제 반일 친일 프레임 이 논란으로 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는 그런 의식인 것 같습니다.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우려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 3국 간의 합동 훈련 자체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합의됐던 그런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을 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팩트 체크가 되는 건가요? 예, 제가 그 보도 내용 그 당시에는 검색을 해보면은 뭐 2017년 10월에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겠다라고 합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는 한미일 군사 훈련만 한 게 아니고요. 주축은 한미 군사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의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적으로 한미일 군사 훈련을 했는데 그 군사 훈련 목적은 공격용이 아니라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적 평화헌법 구조 2항에 보면은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전이라든지 공격적인 이런 전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기 영토 내에서 방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군대가 자유대가 한반도에 올라올 수 있다. 그거는 너무 조금 경강부개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한반도에 지금 북한 미사일과 핵 위기 또 지금 육상에서뿐만 아니라 공군에서 지금 이제 북한이 뭐 150대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공중 훈련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억제하고 제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국민들의 좀 뭐 안심을 조금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투임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은 전북 무주 단독주택 가스 중독 추정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연통에 문제가 생겨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6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전북 무주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경찰과 국가수 합동 감식반이 마당과 집을 드나들며 정밀 감식을 벌입니다. 사망자 발견 장소와 기름 보일러, 연통을 중심으로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해 보니 집 외벽에서 가스가 새어나옵니다. 경찰은 연통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봤을 때 한간 부분 많이 막혀 있어요. 그거는 뭐 연통과 좀 분해를 해가지고 이음새라든지 여기에 뭐 공백이 있는지 아니면 또 크랙이 있는지 그런 부분. 등유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사고 당시 작동 중이었고 숨진 5명에겐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화장실에 쓰러진 채 발견된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이제 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6분이 다 안 받으니까 이제 좀 이상해서 아들 그분이 신고를 경찰에 한 거예요. 이들 가족은 80대 노모의 생일을 미리 축하하기 위해 연휴에 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부쩍 추워진 날씨에 해발고도 400m 지점에 있다 보니 지난 8일 보일러를 첫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 쓸 때는 전기장판이 하는데 친척들이 왔잖아요. 저 딸들이 사오들이 왔던데 전기장판 그거 갖고 돼야 안 되지. 평상시에보다 추우니까 이제 보여야거든. 경찰은 추가 감식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선로 침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열차 지연 알림 문자 메시지를 뒤늦게 보내 승객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초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가 금세 물바다로 변하면서 2만 대 넘는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적재함 끝에까지 지금 넘쳐가고 있어. 연장도 다 버리게 되겠네. 큰일 났네, 제가. 기찻길도 폭우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KTX와 무궁화호 같은 열차가 지나는 금천구청역 선로도 물에 잠긴 겁니다. 당시 시간대별 조치 상황을 살펴보면 코레일이 선로 침수 발생을 최초로 인지한 건 저녁 8시 2분입니다. 이후 선로 점검을 위해 열차 운행이 통제되기 시작했고 2시간 뒤쯤에는 상하행선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침수 이후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할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41편 이용객에게 지연 알림 문자가 언제 발송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32편의 승객들은 출발 예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길게는 출발 예정 시각 2시간 뒤 발송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미리 지연 사실을 통보받은 9편의 승객들도 대부분 출발 예정 시간에 임박해 문자를 받아 실효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침수 직후 이용 예정 승객에게 즉시 알렸다면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미리 알리지 않아 불편을 키운 셈입니다. 코레일은 풍수해나 선로 문제 등으로 열차 지연이 발생했을 때 문자 발송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역이나 열차 안에서 안내 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간대별로 문자 발송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요. 다만 열차 운행 상황에 따라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객 불편 해소나 안전 강화를 위해 코레일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객 안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그런 어떤 필요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차 지연 알림 문자 발송하는 시간이라든지 상황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8월 8일 폭우로 금천구청역 선로가 물에 잠기면서 열차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은 3만 8천 명이 넘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분들이 늘면서 산악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산행에 나섰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을 산행 시 주의해야 할 점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비와 안개로 급변한 설악산 공룡능선에서 길을 잃은 81살 등산객을 구조대원들이 16시간 만에 구조합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설악산 토항성 폭포에서는 60살 여성이 산행 중 3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그런 저희가 출입을 금하고 있는 곳을 새길 산행하시다가 그렇게 좀 사고가 난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산악사고는 강원도에서만 190건이 넘습니다. 산악사고는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3만 2천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월별로는 단풍철인 10월이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조난이 가장 많고 실족과 추락, 개인 질환, 탈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악사고를 예방하려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고 해가 지기 1-2시간 전 산에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또 낙엽이나 이끼가 낀 바위를 밟으면 미끄러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산에 오르는 것은 피해야 하고 혹시 모를 조난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휴대용 전등도 필수입니다. 산행을 하시다 보면은 국가지정번호라고 표지판가 있고 또 산악 안내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신고를 하셨을 때 저희가 빨리 찾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산악 고지대는 이미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겨울 날씨에 접어든 만큼 방한 용품도 꼭 챙겨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3컷.
오늘 참 쌀쌀했죠.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는데요. 이렇게 때이른 추위로 강원도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리고 전북 무주 덕유산에는 올가을 첫 상고대가 맺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마치 하얀 털옷을 입은 듯한 산봉우리와 나무들, 첫눈이 내린 설악산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대청봉과 가까운 중청대피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는데요. 관측 당시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로 내린 눈의 양은 1cm 미만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첫눈은 지난해보다는 9일, 재작년보다는 24일이나 일찍 내린 건데요. 전북 무주 덕유산 정상에는 올가을 첫 상고대가 맺혔습니다. 국화와 수리추에 핀 하얀 눈꽃으로 계절을 갈아입은 덕유산 꼭대기 일대, 참 아름답죠. 상고대는 영하 기온의 안개나 구름 등의 미세 물방울이 나무에 붙어 생긴 얼음으로 수빙 또는 나무서리로도 부릅니다. 이렇게 가을의 길목을 불쑥 찾아온 겨울 같은 날씨에 내일 출근길은 더 춥다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연봉이 8억 원이 넘으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기사에 오늘 누리꾼들의 분개가 잇따랐습니다. 국내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이들 8명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총 급여는 16조 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 3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8명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누리꾼들은 세액 공제 제도를 꼼꼼히 살펴 공평한 세 부담으로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호주에서는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피카소의 명화에 접착제로 손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두 활동가가 피카소의 명화 한국에서의 학살에 순간 접착제를 바른 손을 붙였습니다. 철제 갑옷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임산부와 소녀 등을 총살하려는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6.25 전쟁 발발 6개월 뒤에 완성한 걸작으로 꼽히는데요. 활동가들은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현대사회도 그림 속에 묘사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림을 보호하기 위한 아크릴 커버에 손을 붙였기 때문에 다행히 작품이 훼손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에선 전쟁과도 같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공감도 있었지만 어떤 의도라 하더라도 명화에 손을 대는 방식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이어져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이틀 전에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을 테러 행위로 규정한 러시아가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자리에 깊은 구덩이가 파였고 주변을 지나던 자동차들이 불에 탔습니다. 부상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키이우 구조당국은 수차례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70여일 만입니다.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서부의 리비우와 동부의 드니프로 등 여러 도시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틀 전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과 관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을 배후로 지목하고 테러 행위로 규정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доложили,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вершенно верно. 우크라이나는 폭발에 대한 자신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말살하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Вони прагнуть паніки і хаосу, хочуть знищити нашу енергосистему. Вони безнадійні. Друга мішень – це люди. Спеціально обрали такий час і такі цілі, щоб завдати якнайбільше шкоди. Але 우크라이나 또한 이번 공습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어 자칫 상호 보복전이 민간인 피해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습과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소식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크림대교 이 폭발이 일어난 게 이제 이틀 전이었는데 예. 러시아가 이제 보복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수도 키이우에 이제 출근 시간에 폭격이 있었다 그러던데 네. 이게 수도뿐만이 아니고 좀 여러 곳에 걸쳐서 이제 공세를 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양측이 지금 맞서고 있는 그 전장 그 지점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러시아 측의 폭격은 후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후방 쪽을 향한 폭격이었거든요.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키이우 수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까지 그 미사일이 날아갔고 그다음에 드니프로라고 하는 중부 지역 그러니까는 중부, 서부, 수도 지역, 동부 지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그 오늘 아침에 미사일이 이제 날아갔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그 이틀 전에 있었던 크림 대교 테러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크림 대교 폭발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예. 그 원인을 두고 네. 과연 누가 폭발을 일으킨 건지. 어떻게 이제 폭발을 일으킨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는 제가 크림 대교에 대한 테러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말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은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언급을 제가 그대로 이제 옮긴 것뿐이고 그 크림 대교의 폭발 원인, 붕괴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그 백지에서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실관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철도 양방향 철도선, 그다음에 그 도로 4차선 도로 이것이 이제 그 크림대교의 그 선로와 이제 철도인데 네. 이게 이제 이틀 전 토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아침 새벽에 이제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정오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처음 발표하고 그다음 그 전문가들의 분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트럭에서 폭발물이 폭발을 했다. 그래서 유조선으로 옮겨 붙었다. 이런 것이 러시아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특히 영국에서 나온 그 언론들에서 그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그 화면에 잡힌 그 트럭에 지나가는 모습과 폭발의 모습 이런 것들이 트럭에서 떨어진 어떤 그 폭발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그 영국에서 나온 그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은 이 다리 교량이라는 것이 원래 그 옆으로의 충격은 좀 강한데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충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약하다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한 어떤 그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뭐 이상한 물체가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 그러니까는 그 다리 위로 지나가는 어떤 트럭이 아니라 밑에서 어떤 수중에서 뭔가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 공격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의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그거는 그 러시아 측의 입장인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인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부에서 그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의 자작극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도 그 어떤 그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에서의 전투가 아니라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후반까지 공격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좀 명분이 너무 약했는데 네. 이런 사건이 나자마자 후반까지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노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공포심 유발 이런 것이었는데 시민을 공격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이거 미사일 공격을
크림반도 공격을 받았다는 크림 대교 공격을 받았다는 명분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마저도 일부에서 주장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러시아 이제 표현입니다만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지만은 네. 지금 설명대로라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일단은 설명이시군요. 모든 가능성을 네.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크림 대교는 푸틴의 자존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 있는 그런 교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외신에서도 푸틴의 자존심이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글쎄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푸틴의 자존심이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네. 이 크림 대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크림 반도로 러시아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은 물론 전장이 그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보급품을 그쪽으로 이동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크림반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저 크림 대교를 통하는 길입니다. 저 대교는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합병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2018년까지 이제 아주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은 다리인데 푸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건설 비리 같은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그 뭐 다리를 하나 없앴다가 지었다 하는 거는 푸틴 대통령에서는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자존심이다 이런 것보다는 전략적인 어떤 그 가능성, 그러니까 저 다리를 뭐 제가 그렇게 러시아에서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제 강제 합병하고 나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대해서 물자나 탄약이나 뭐 무기나 부대 네. 이동 경로는 저 교량을 통해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저기를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교량이 손상되면서 이제 복구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럼 상당히 러시아군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왜 저 다리를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을까라는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장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말씀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그 물자를 그 트럭이나 그 버스 같은 거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열차는 어렵고,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것들은 일단은 그 물로 페리오를 이용해서밖에는 당장은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러시아의 다음 단계가 뭐가 될 것인가가 이제 궁금한 건데, 푸틴은 이제 추가적인 공세를 취할 것임을 계속 좀 시사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폭발 그 폭격의 양상을 보더라도 민간인 거주지를 포함한 뭐 도심을 이제 공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제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그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게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아마게돈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인류 최후의 전쟁을 이른바 이제 아마게돈이라고 합니다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 측에서는 뭐 어떤 최근에 어떤 뚜렷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다시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어떤 이런 그 우려가 계속 지금 상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그 핵 공격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핵 공격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고, 그 뒤로는 사실 다음 단계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가설이 맞다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작극 가능성이 맞다면 핵 공격을 가기 전에 어떤 다른 또 하나의, 그러니까 후반까지 공격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서쪽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핵 공격 가능성은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뭐 너무 많이 간 거라는 그렇죠. 그런 이 진단이 많은 것 같고요. 네네. 지금으로 봐서는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